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고 하면 다들 힘들겠다는 반응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들 둘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저를 힘들게 만든 건 인간관계였던 것 같아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선택으로 만들어진 지금 인생이 마음에 들어요. 한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흠잡을 곳 없이 평화로웠어요. 심지어 결혼하고 시어머님과 갈등을 겪은 적도 없을 만큼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런 저의 행복한 일상을 깨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가족끼리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앙숙이 따로 없었어요. 동서랑 서로 앙숙이 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싶으시죠? 제가 꼰대라서 동서 행동이 못마땅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아마 제 사연 들어보시면 저런 동서랑 얼굴 보고 사는 것도 대단하다고 하실 겁니다. 제 사연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원래 제 성격은 무던한 편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아닌 것 같은 일에는 섣부른 기대를 안 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에 큰 흥미가 없어서 대학교도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선택을 보고 부모님은 걱정하시듯이 말하셨어요. 소양아, 형편 신경 쓴다고 대학 포기하는 거야?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네가 대학교 원서 안 쓴다고 했다며? 집안 형편을 왜 네가 신경 써? 아니야, 나 정말 더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오빠는 공부 잘했으니까 대학교 가는 거고 난 공부도 못했는데 대학교 가서 뭐해. 그래도 요즘 세상에 대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살지. 내가 지금 대학교 가도 명문대 졸업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대학교 졸업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도 내 인생 잘 살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내 선택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나 정말 공부에 소질이 없어. 고등학교 때도 공부 못한 내가 대학교 간다고 갑자기 공부 잘하겠어? 우리 소양이가 엄마 생각보다 많이 성숙하네. 그래, 네 선택대로 해. 엄마는 우리 소양이 믿어. 고마워, 엄마. 우선 취업하면서 일하다가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학원이라도 다녀볼게. 이렇게 똘똘하고 야무지니까 소양이는 회사 다니면서도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곧장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엄마는 요즘 너도 나도 다 가는 대학을 딸이 안 간다고 하니까 걱정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공부도 못하는데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한두 푼도 아닌데 제가 그런 돈을 대학교에 쓰는 건 낭비 같았거든요. 큰오빠, 저 여동생 이렇게 삼남매였지만 큰오빠는 워낙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학원이나 과외를 안 해도 혼자서 공부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는 큰오빠 같은 사람이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제가 첫 출근하던 날 아버지는 저한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소양아, 출근했다가 힘들고 아닌 것 같으면 아빠한테 전화해.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해. 걱정 마. 아빤 내가 무슨 애인 줄 알아. 내 걱정하지 마.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딸이 출근한다는데 세상에 어떤 부모가 걱정 안 하겠어? 항상 우리 소양이 믿으니까 꼭 아빠한테 전화해. 무슨 일 없어도 자주 전화 좀 해. 알겠어. 우리 아빠 하여튼 못 말려. 아버지는 제가 첫 출근하던 날 걱정이 많으셨어요. 어려 보이는 딸이 출근하니까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제가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 걱정에 밤잠까지 설칠 정도로 저를 걱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출근을 했던 날 저는 퇴근하자마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퇴근했어. 처음 해보는 거라 어려워 보이더라. 그래도 여기 선배들이 잘 알려줘서 금방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어? 아유, 힘들거나 어려운 일 시키는 건 없고 누가 괴롭히진 않어?
누가 괴롭혀.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회사가 커서 그런지 일도 쉽게 배울 수 있게 잘 알려줘. 걱정하지 마. 아빠 내 걱정하다가 주름살 하나 더 늘어나겠다. 속상해서 그렇지. 아빠가 조금 더 능력이 좋았으면 우리 딸 이런 고생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자식 3명 다 잘 키우고 싶었는데 내 능력이 안 되네. 아빠, 나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온 거야. 아빠가 능력 없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공부 못해서 온 거라고. 공부 못한다고 평생 놀고 먹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 난 지금 만족해. 그래, 소양아. 잘 지내고 있어. 집에 자주 와? 알겠지? 아, 그리고 아빠가 네 통장으로 용돈 좀 보냈어. 비상금으로 꼭 가지고 있어. 사람은 항상 돈이 좀 있어야 돼. 아, 내가 정말 아빠 때문에 못 산다. 알겠어. 걱정 마. 내가 주말마다 자주 갈게. 아버지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 후로도 누가 괴롭히지 않는지, 밥은 입에 맞는지, 혹시 아픈 곳은 없는지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외국에 나와 있는 줄 오해할 정도였어요. 저는 이때만 해도 아버지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걱정과 달리 저는 정말 잘 지내고 있었죠. 심지어 저는 여기서 일하다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인 남편도 만났거든요. 남편은 낯선 환경에서 의지할 수 있는 듬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회식 자리에서 가까워졌어요. 그날 저는 회식 자리에서 피곤하길래 먼저 나왔죠. 다시 기숙사를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를 따라 나온 겁니다. 같이 회식하다가 가까워진 저한테 궁금한 듯 물었어요. 소양 씨, 왜 이렇게 일찍 가요? 이 차는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하던데? 전 좀 피곤해서요.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돼서 먼저 가보려고요. 근데 형진 씨도 그냥 나오신 거예요? 네, 소양 씨 나오길래 저도 슬쩍 나왔어요. 이 차에 더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하던데 그냥 더 이따가 오시지 그랬어요. 나중에 소양 씨랑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되잖아요. 회식 때 맛있는 거 못 먹은 사람끼리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 저희 둘만요? 일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내가 막둥이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가 소양 씨가 꼭 여동생 같아서 챙겨주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큰오빠가 있어요. 잘 됐네요. 그럼 오빠 동생 사이로 편하게 지내요. 기숙사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은근 외롭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남편이 저와 가까워지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일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였는데 그쯤 되니까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심적으로 힘든 시기에 나타난 남편은 저한테 힘이 많이 됐어요. 쉬는 날 같이 드라이브 겸 타지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저희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다가 30쯤에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연애하던 시절 저는 남편한테 월급 관리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의외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난 요새 여동생 학비 내주고 있어. 월급도 올랐으니까 그 정도는 해주고 싶어서. 정말? 대단하다. 오빠보다 12살이나 어린 동생이라 그런가? 그렇지. 여동생이 늦둥이라 괜히 좀 챙겨주게 되는 게 있더라. 자식 나오면 이런 기분이려나? 내가 30 초반인데 여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잖아. 진짜 어리긴 하다. 오빠가 어깨가 무겁겠는데? 그래도 잘 따르고 엄청 착해. 나중에 내가 정식으로 소개해 줄게. 저도 여동생이 있었지만 저는 여동생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늦둥이 여동생 챙기는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 전에 신우를 남편과 같이 만났던 적이 있었어요. 셋이 만난 자리에서 신우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집에 오빠들만 있어서 언니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럼 그냥 나한테도 언니라고 불러요. 정말요? 저 너무 좋아요. 나랑은 7살 차이 나잖아요.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요. 우와, 나도 언니 생겼네. 언니 말 편하게 해요. 그래야 진짜 언니 동생 같잖아요. 그럴까, 그럼? 그럼 우리도 말 편하게 하자. 밝은 성격이었던 신우는 첫 만남에 금세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셋이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지냈죠. 그러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을 때 신우는 저한테 작은 선물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내 선물이에요. 이게 뭐야?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준비했어? 요새 취업 준비도 어렵다는데. 그동안 너무 밥을 많이 얻어먹어서 내가 정말 언니한테 꼭 해주고 싶었어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취업하면 진짜 좋은 거 해줄게요. 너무 예쁘다. 고마워. 나 정말 잘 쓸게. 난 비싼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나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 정말요? 난 언니가 우리 가족 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동안 내가 오빠한테 맨날 언니한테 잘하라고 했다니까요. 언니 못 도망가게 꽉 잡으라고 얼마나 신신당부했는데. 언니, 정말 결혼 축하해요. 신우는 결혼 전부터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를 늘 바랬어요. 매번 장난처럼 남편한테 저 꽉 잡으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양가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과 사내 부부로 벌다 보니까 둘 다 벌이는 좋았어요. 그래서 부모님 도움 없이 저와 남편 둘만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어머님은 신혼집에 오셨다가 그런 저를 보면서 무척 기특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야무진 며느리 볼 줄 누가 알았어? 제가 취업을 일찍 해서 그런지 배운 게 많아요. 괜히 허례허식 챙긴다고 이것저것 욕심내면 헛돈만 나가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남들 하는 거 다 하려다가 가랑이 찢어져. 지금처럼 이렇게 소신껏 잘 살아. 난 이런 며느리 볼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좋아. 형진 아빠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님도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아버님 보시기 부끄럽지 않게 잘 살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편하게 집에도 자주 오세요. 그래야 저도 시댁에 편히 가죠. 고마워. 우리 큰며느리도 날 그냥 엄마처럼 생각해. 신혼집과 혼수를 저와 남편이 해결하니까 어머님은 엄청 기특해 하셨어요. 아버님이 남편 25살 때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이 시댁에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시동생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한테 가장 먼저 상의할 정도였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의 화목하고 정 많은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평생 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런 가정의 평화를 무너뜨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동서였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고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을 때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면서 인사를 온 거예요. 그때만 해도 동서가 밝고 당당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시동생이 인사 온다길래 저도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때 동서가 어머니께 명함을 건네면서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동시 여자친구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변호사? 우리 아들은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둘이 어떻게 만났어요? 아, 아는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학동 씨가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선배가 꼭 만나보라고 적극 추천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약속까지 잡았다니까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잖아요. 그랬어요? 솔직해서 참 보기가 좋네. 워낙 학동 씨가 잘해줘서 저도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일만 하느라 바빠서 주변을 잘 못 챙겼는데 이제는 학동 씨 덕분에 저도 주변을 자꾸 챙기게 되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좋은 점은 배우면서 살면 다 잘 살게 되어 있어요. 네, 어머님. 저 예쁘게 봐주세요. 잘할게요. 어머님은 동서가 성격이 밝아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당당하고 솔직한 동서가 제가 보기에도 참 괜찮아 보였죠. 그런데 동서의 첫인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서의 실체는 결혼 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동생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새해였어요. 시댁에 다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동서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님은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요? 갑자기 제 생일은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내 생일은 10월이에요. 아, 10월이구나. 전 5월이거든요. 제가 먼저 태어났네요. 아, 그렇게 됐네요. 어차피 동갑인데 서로 편하게 말하는 건 어때요? 생일 따져보면 어차피 내가 몇 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언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그냥 편하게 불러요. 형님이라고 하기도 민망해요. 친구처럼 지내면 더 가깝고 좋을 것 같은데요? 동서는 갑자기 밥을 먹다 말고 편하게 부르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님이 동서 말을 자르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동갑이어도 호칭은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자 동서는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 형님이랑 동갑이잖아요. 생일도 제가 더 빠른데 그냥 편하게 부르면 안 될까요? 요즘 그런 거 누가 따져요? 호칭을 똑바로 해야지. 근본 없이 야라고 부를 거야? 항상 호칭을 잘 불러야 하는 거야. 동서는 결국 어머님한테 한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솔직히 동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동갑이라고 해서 호칭도 없이 편하게 부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저는 어머님이 하는 말에 동서가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뒷정리를 하는데 동서가 제 옆에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면 불편하지 않아요? 난 별 생각 없는데요. 호칭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나보다 동서가 불편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불편하죠. 뻔히 동갑인 거 아는데 어떻게 매번 형님거리면서 불러요. 난 솔직히 할 수만 있으면 호칭 없이 부르고 싶어요. 어머님이 이미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별거 아닌 걸로 그래요. 그럼 식구들 없을 때, 단 둘이 있을 땐 말 편하게 하면 되겠네. 어때? 너도 괜찮지? 저는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너라고 하는 동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방에 둘만 있으니까 동서가 저한테 말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당한 목소리로 동서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 없을 때만 말 놓는 게 어딨어요. 본인도 그 행동이 정당하지 않으니까 뒤에서 몰래 말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받으면 너도 말 놔. 그리고 내가 직업도 너보다 좋은데 널 꼭 형님이라고 왜 불러야 되니? 나 변호사야. 와, 진짜 어이없네. 말가라면 난 뭐 못 갈 줄 알아? 그놈의 호칭이 뭐라고 별것도 아닌 거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변호사가 뭐? 호칭도 제대로 못 부르는 게 변호사라고 잘난 척하면 내가 기죽을 줄 알았어? 가서 공부나 더 해. 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괜히 집안 분란 만들지 말고 가서 호칭 공부나 더 하고 와.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감히 공순이가 날 무시해? 공순이가 뭐 어때서? 네가 아직 공순이 매운맛을 모르나 본데 네가 책상 앞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난 사회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야. 내가 너랑 나이만 같을 뿐이지 사회 짬밥이 얼만데. 아주 한 번만 더 까불어봐. 나야말로 가만 안 있을 거야. 와, 어머님 앞에선 그렇게 착한 척 조신한 척 하더니 이게 진짜였네. 너 진짜 무섭다. 무서운 거 알았으면 개념 나간 짓 하지 말고 똑바로 행동해. 알겠어? 멀뚱히 서 있지 말고 가서 분리수거를 하든 어머님 과일이라도 깎아다 드려. 얼른! 저는 동서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결혼하고 시댁에서 그 정도로 화가 났던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동서 행동이 이해도 안 가고 황당했어요. 그때 저는 동서한테 경고하듯 말했고 동서는 분리수거를 하겠다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솔직히 호칭이 그냥 부르면 되는 걸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날 이후 정말로 시댁 식구들이 없으면 말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시동생이 동서랑 같이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적이 있어요. 시동생이 워낙 남편과 돈독하게 지내다 보니까 결혼 전에도 시동생은 자주 놀러 왔었죠. 그날 시동생과 동서, 남편, 그리고 저까지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술이 좀 들어갔는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양아, 우리 친구 먹자. 여기 어른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있을 땐 편하게 좀 해. 동서, 왜 그래?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가서 좀 쉬어. 얼씨구, 저번에 말도 잘하더니 또 이렇게 착한 척 하는 거 봐. 와, 나도 진짜 한성격 하는데 너도 참 대단하다. 취해서 함부로 말하는 동서를 보면서 남편은 경악했어요.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미쳤어? 형수한테 도대체 왜 그래? 솔직히 짜증나잖아. 내가 왜 당신 때문에 동갑이네한테 형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 입장이면 화나지 않겠어? 나랑 동갑인데 못 배운 애한테 형님이라고 어떻게 부르고 살아? 그때 동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못 배웠다고 저렇게 무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동서는 술이 취한 목소리로 제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아주버님이랑 우리 남편도 2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둘째랑 결혼했다고 호칭 챙겨가면서 고조령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건데요? 재수씨, 지금 말 다 했어요? 고졸 형님이라뇨? 그럼 재수신 잘 배워서 지금 이런 행동 하는 겁니까? 전 잘 배워서 변호사로 해먹고 살잖아요. 왜요?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는데요? 나 전문직이라고요. 동서는 끝까지 동문서답을 하면서 형님이라고 하기 싫다고 별소리를 다 했어요. 결국 시동생이 화를 내면서 동서한테 소리쳤죠. 당신 그만 못해? 내가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 정말 형님이라고 부르기 싫어. 싫다고. 그럼 뭐 어떡하자고? 이혼이라도 해? 이대로 갈라서? 그놈의 호칭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동서는 시동생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저와 남편을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먼저 가볼게요. 죄송해요. 다음에 제가 다시 올게요. 그러자 남편은 시동생을 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씨, 앞으로도 호칭 가지고 저러면 그냥 오지 마. 난 가족끼리 그런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사람이 아무리 잘 배웠다고 해도 기본적인 게 안 되면 그게 어디 잘 배운 사람이야? 지금 취해서 하는 말만 들어봐도 얼마나 사람 무시할지 다 보이는데 딱 보여. 형, 미안해. 내가 잘 말할게. 네가 중간에서 잘 좀 해. 남편은 동서 말에 화가 났는지 애꿎은 시동생한테 화를 냈어요. 그때 시동생 부부가 떠나자 남편은 저한테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 놀란 거 아니지? 괜찮아. 그리고 동서 말은 저렇게 해도 나한테 찍소리도 못해. 저번에 내가 한 방 먹여줬어. 진짜? 둘이 또 무슨 일이 있었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일 생길 때마다 당신한테 말하면 괜히 형제 사이만 나빠지지. 그리고 나 저런 말에 상처 안 받아. 나도 내 인생에 떳떳한데 저런 말에 상처를 왜 받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진짜 장가 난 잘 갔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당신이랑 결혼한 거라니까. 그걸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잘해. 남편은 혹시나 제가 동서한테 상처받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원래부터 저런 말에 상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선택으로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못 배운 것도 맞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공부는 좀 덜 했을 뿐 인생의 지혜는 남들보다 더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화난 건 하나였어요. 사람이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고 사는 게 맞는 겁니까? 호칭은 정말 가족 사이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주 뒤에 시동생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러더니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형은 결혼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난 결혼하고 폭탄 끌어안고 사는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설마 또 재수 씨야? 지금 일하는 로펌도 3번째 옮긴 거야. 어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싸우고 나오는지 모르겠어. 맨날 집에 오면 이 사람이 싫다, 저 사람도 싫다 투덜거리는데 이젠 아주 듣기도 싫죠. 어느 정도길래 그래? 재수 씨 그냥 보기엔 당당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란 말이야? 형, 말도 마. 2번째 다녔던 로펌에서는 같이 일하는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물까지 뿌리고 나왔어. 뭐? 사람한테 물을 뿌려? 그건 너무 화풀이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면 꼭 저런다니까. 아유, 너도 걱정 많겠다. 살다 보면 달라지긴 하려나. 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형수 반만 닮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시동생은 괴팍한 동서 성격에 지쳐 보였어요. 저도 동서 성격이 저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서 저는 둘째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어요. 동서도 그 사이 예쁜 딸을 낳아서 시동생과 세 식구 살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딸을 낳았을 때 시동생은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애 키우다 보면 성격도 달라지겠지. 지금도 우리 집사람 애기 돌보느라 정신없어. 그래, 너도 자꾸 재수씨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좋게 좋게 생각해. 잘한다 잘한다 해야 사람이 변하지. 시동생은 딸이 태어나고 동서가 조금 변한 것 같다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건 다 잠깐이었습니다. 저도 동서가 아이를 키우면서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람 본성이 잘 안 변하더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십니까? 동서가 아이를 낳고 자기 이름으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개업식에 시댁 식구들만 초대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랑 남편은 2 아들을 데리고 개업식에 갔죠. 그때 저희 부부는 동서 개인 사무실에 갔다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찌나 화려하던지 정말 동서가 변호사로 성공한 줄 알았다니까요. 바닥부터 벽은 온통 대리석이고 책상과 의자도 다 비싸 보였어요. 어머님도 동서 사무실을 보고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이런 사무실이 유지가 가능한 거냐? 무슨 사무실이 운동장 같네. 어머님, 저 변호사예요. 이 정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의뢰인들도 사무실을 잘 갖춰놔야 온다니까요. 그래, 네 능력 좋으면 이런 거 차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사무실이 아주 멋있네. 동서 변호사 사무실을 두리번거리면서 어머님은 감탄했어요. 저와 남편도 넓고 화려한 동서 사무실에 깜짝 놀랐죠. 그러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동서가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비아냥거리며 말하더군요. 야, 내 사무실 어때? 내가 저 정도야. 너랑은 급이 다르다고. 또 그 급타령이야? 그래, 너 잘났다. 뭐야? 너 지금 나 놀려? 부러우면 솔직히 부럽다고 해. 괜히 아닌 척하는 게 더 불쌍해 보여. 내가 널 왜 부러워해? 너야말로 기본이나 하고 살아. 꼭 너처럼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애들이 자기 발등 자기가 찍던데 너도 조심해. 야, 너 지금 개업식 와서 초치는 거야?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너야말로 호칭 똑바로 해. 이제 딸도 키우는 엄마가 유치하게 살고 싶냐? 애 생각 좀 해. 애가 뭘 보고 배우겠니? 네가 뭔데 내 새끼 걱정이야? 너 하는 걸 좀 봐. 걱정 안 하게 생겼나?
네 딸한테 똑같이 가르쳐줘봐. 동갑이면 아무한테나 막 말 놓고 야, 너 거리라고. 그렇게 당당하면 네 딸한테도 너 하는 거 똑같이 가르쳐. 이게 진짜? 너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봐. 어이구, 그래. 내가 아주 무서워서 오금이 저린다. 제발 뭘 좀 보여줘봐.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하니까 동서는 저를 노려보기까지 했어요. 정말 너무 유치해서 웃기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편과 동서 개인 사무실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 학동이가 맨날 재수 씨가 화만 내고 로펌 옮겨 다닌다고 하길래 일을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잘하나 봐. 개인 사무실까지 떡하니 차린 거 보니까 대단하네. 그러게. 나도 사무실이 너무 화려해서 깜짝 놀랐지 뭐야. 역시 변호사는 변호사야. 그래도 저렇게 일이라도 잘하니까 다행이다. 저는 남편과 집으로 가는 길에 새삼 동서가 능력 있는 변호사구나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감탄도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8개월쯤 지났을 때 시동생이 술을 한 잔 걸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시동생을 보고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야, 넌 재수 씨가 개인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일하는데 표정이 왜 그래? 꼭 집안에 우환이 잔뜩 낀 사람처럼 왜 그러고 다녀? 아휴, 형, 변호사도 잘 돼야 좋은 거야. 그 사무실 다 대출이야, 대출. 자기 변호사니까 대출 잘 나온다고 무리해서 차린 거라니까. 다 대출이라고? 에이, 그래도 일하면서 갚으면 금방 갚겠지. 일을 잘해야 갚지. 다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처음엔 그냥 작게 하자고 해도 말도 안 들어. 근데 8개월 만에 일하던 사무장이 도망가 버려서 지금 업무도 꼬이고 난리도 아니래. 일하던 사무장이 왜 도망가?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도망가도 되는 거야? 남편은 궁금해서 시동생한테 이것저것 물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소주를 한 잔 더 마시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90년대도 아니고 아내가 맨날 사무장한테 쌍욕하고 정강이까지 자는데 누가 견뎌? 요즘 시대 그런 사람이랑 누가 일해? 신고만 안 당해도 다행이겠어.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왜 그래? 소송에서 지면 화풀이 하는 거야. 자기가 변호 제대로 못한 거면서 사무장을 쥐잡듯이 잡았나 봐. 근데 엊그제 소송 또 졌으니까 그 사무장이 또 난리칠 게 뻔해서 도망친 거야. 아주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쳤더라. 저는 같이 일하던 사람이 야반도주했다는 말에 경악했어요. 아무리 성질이 더러워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부부는 역시 변호사는 다르다고 감탄했는데 동서 실체에 정말 놀라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동생을 보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소송은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들어와도 금방 대출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형수님, 개업하고 처음엔 많았는데 지금은 승소율이 20%도 안 되니까 그마저도 별로 없어요. 승소율이 20%요? 뭘 어떻게 하길래 그래요? 소송 10번 중에서 2개 정도 승소하고 8번은 패소해요.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누가 후기라도 남기면 잘 안 오려고 해요. 점점 고객들도 떨어지고 이젠 한 달 임대료도 못 낼까봐 전전긍긍하니까 저까지 걱정이에요. 아휴,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실수도 하고 그래요. 아직 개인 사무실 차린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조금만 지켜봐요. 아,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사무장이 도망간 거 보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정말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빚 좋은 개살구라고요. 시동생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술을 마셨어요. 그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인 사무실은 처음이니까 동서가 방황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서는 결국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몇 년 버티더니 결국 임대료를 못 견디고 폐업을 하고 만 거예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으니까
시동생이 걱정되긴 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님 생신이라서 시댁에 모두 모였던 날 어머님이 동서를 보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사무실 폐업했다면서? 그렇게 잘 차려놓고 왜 더 안 하고 접는 거야? 저 아는 지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변호사예요. 어머님 가게에 진상 오면 저한테 말하세요. 제가 법으로 매운맛 좀 보여줄게요. 어머님은 동서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서의 말에 그저 웃으면서 든든하다고 말하셨어요. 어머님이 꼬리곰탕 식당을 운영하셨기에 동서 말이 든든하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동서를 보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든든하시겠어요. 동서 무서워서 어디 진상 손님은 근처도 못 오겠는데요? 저는 어머님과 같이 웃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동서가 주방에 있는 저한테 오더니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 나 동정하는 거야? 변호사 전문직이라 개인 사무실 없어도 잘 나가. 너 같은 공순이랑은 급이 다르거든? 야, 요즘 변호사가 다 똑같은 줄 알아? 변호사가 변호사다워야 돈을 벌지. 생각을 좀 넓게 가져.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사니까 소송에서 지기만 하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거실로 얼른 도망쳤어요. 솔직히 요즘 변호사들 다 잘 버는 것도 아니에요. 워낙 변호사가 많으니까 한 달에 200만 원 겨우 버는 변호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렇게 도발하니까 저도 참을 수 없어서 했던 말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생신날이라 며느리들과 신우가 어머님께 저녁상을 차려드리기로 했어요. 그때 남편과 시동생이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서 바람도 쐬고 선물도 사드린다고 나갔죠. 집에 저와 동서, 신우이만 주방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동서가 거실로 가더니 리모컨을 잡고 소파에 눕는 겁니다. 그 꼴이 너무 짜증나서 동서를 불렀어요. 동서, 와서 좀 생일상 차리고 밥이라도 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형님, 저 오늘 여기도 겨우 왔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난 좀 쉴 테니까 괜한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일이나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 다 일하다 온 사람이야. 그 순간 제 말에 동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와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형님 해주니까 주제를 모르고 명령질이네. 공순이 주제. 야, 너 나랑 동갑이잖아. 우리 거지 같은 우리나라 족보 때문에 내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감사한 줄 알아. 사회 나오면 넌 내 발톱 떼만도 못해. 직업도 천한데 내가 공경하겠냐? 형님이라고 좀 불러주니까 네가 나보다 위인 것 같아? 뭐? 야, 너 말 다 했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행주를 식탁에 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거의 둘이서 머리끄댕이 잡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동서한테 했던 말 한마디에 상황은 역전됐어요. 와, 이 언니 안 되겠네. 이렇게 무식해서야 변호사가 어떻게 된 거야? 야, 뭐야? 너 지금 나한테 그런 거야? 나보다 12살이나 어린 게? 그래, 너 보고 그랬다 왜? 나이가 뭐? 어른이 어른 같아야지. 원래 어른한테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네가 한 짓이랑 똑같이 하고 있잖아. 이게 진짜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덤벼? 야, 너 호칭 똑바로 안 해? 왜? 방금 너한테 배운 거잖아. 지금 계급장 떼고 같이 싸우자는 거 아니야? 야, 너 미쳤어? 너야말로 가만 안 둘 거야. 저는 동서가 신우를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드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신우 앞으로 막아섰어요. 그래서 동서는 얼떨결에 신우가 아니라 제 머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외출했던 어머님과 시동생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동서가 저를 때린 걸 보고 시동생이 고함을 지르며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 넌 진짜 구제불능이다. 여보, 그게 아니라 난 아가씨랑 말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끼어든 거야. 동서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때 신우가 시동생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세원이가 먼저 야, 너 버리고 반말했어. 자기 변호사라고 사람을 얼마나 개무시했는데? 신우 말에 시동생은 한숨을 쉬더니 동서를 보고 소리쳤어요. 야,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맨날 가는 곳마다 싸움 만들고 시비 붙고 오는 너랑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내 딸이 너 보고 배울까봐 겁나. 이혼하자.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동서는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동서를 보고 고함을 치며 말씀하셨죠. 내가 너 손윗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했어, 안 했어? 집에서부터 행동을 조심해야 밖에서도 잘하지. 네 딸이 뭘 보고 배우겠어? 동서는 그저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시동생은 그런 동서를 보면서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일어나. 지금 가서 나랑 이혼 도장 찍어. 난 우리 딸,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절대 못 키워. 엄마 없는 딸로 어떻게 키워? 여보, 제발 기회를 줘. 나 잘할게. 시동생은 애원하는 동서를 질질 끌고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저를 다독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마음고생이 많지? 미안하다. 난 앞뒤가 저렇게 다른 애인 줄 몰랐어. 아니에요. 그나저나 어머님 생신인데 어떡해요? 식사가 아직이에요. 이 나이에 생일이 뭔 대수야? 저녁은 그냥 나가서 먹자. 그렇게 그날 저녁은 시동생과 동서 없이 어머님과 저희 부부 신우이와 같이 외식했어요. 그렇게 겨우 어머님 생신을 축하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시동생이 동서랑 같이 시댁으로 온 거예요. 시동생은 동서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직접 말해. 동서는 시동생의 말에 하염없이 울더니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공부만 해서 잘 몰랐어요. 이것도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살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건 공부뿐이라 그렇게라도 형님한테 이기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저는 동서의 사과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동서한테 남모를 고충이 있었다는 게 의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으면 난 동서 도와줬을 거야.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데 누가 도와주겠어?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마음 고쳐먹고 살게요. 어머님만 허락하시면 어머님 가게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실 가족들한테 처음 밝히는 건데 제 개인 사무실 다 대출이에요. 지금 저 빚더미예요. 돈 귀한 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어요. 어머님이 기회만 주신다면 잘 살고 싶어요. 남편도 그걸 원하고 있고요. 동서의 말에 어머님은 고민하는 눈치셨어요. 그때 시동생이 어머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돈 10,000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직접 겪어보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딸 수빈이 생각해서 기회라도 한번 주려고요. 시동생의 말을 듣고 어머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동서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그럼 내일부터 나와. 운동화 차림에 편한 옷 입고 나와. 알겠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정말 대출 갚으면서 잘 살아볼게요. 이게 가족들이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알겠어? 한 번만 더 집안에 소란 일으키면 내가 너희 이혼시킬 거야. 결국 동서는 이혼의 문턱에서 다시 잘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저는 몇 달 뒤 신우랑 둘이 어머님 식당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맨날 정장 차림에 고급 구두만 신던 동서 꼴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헐렁한 바지에 앞치마까지 두르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하는데 엄청 웃겼어요. 그때 저는 동서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 손님 안 받아요?
형님 오셨어요? 뭐 드릴까요? 꼬리곰탕 2개요. 그리고 맥주도 1병 줘. 근데 동서, 이거 테이블에 이게 뭐야? 이렇게 더러우면 손님들이 밥을 어떻게 먹어? 금방 닦을게요. 그러자 동서는 허둥지둥 식탁을 닦았어요. 그리고 주문을 받은 동서는 저희가 주문한 꼬리곰탕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맥주가 안 나오길래 동서한테 신우가 소리쳤어요. 여기 맥주는 왜 안 나와요? 맥주 사러 가신 거예요? 아가씨, 잠깐만요. 동서는 허둥지둥하면서 맥주를 가져왔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하는 동서를 보면서 어머님과 신우랑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동서를 보기 전까지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도 달라질 수 있구나 믿음이 가네요. 그래도 방심하면 동서가 또 언제 옛날처럼 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런데 시동생도 한 번만 더 개념 없이 행동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변하진 않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동서는 딸에 대한 사랑이 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시댁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으려고 합니다. 동서가 약점을 인정하고 가족들한테 손 내민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미운 오리새끼 같았던 동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가족 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으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동생 부부와 저희 집에서 같이 밥도 먹을 만큼 잘 지낸답니다. 조금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면 좋은 시절이 올 거예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연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